주력 전차, 즉 MBT는 강력한 주포, 두꺼운 방어력, 그리고 전장에서 마주치는 어떤 지형도 돌파할 수 있는 기동성을 모두 갖춘 전차로 현대 전쟁의 상징입니다. 주력 전차는 냉전 초기에 처음 등장해 군대가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구분을 버리고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설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력 전차는 지상 전력의 든든한 중추가 되어 사막을 질주하고 숲속에 숨어 있으며 좁은 도시거리도 기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력 전차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전차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생소하거나 비주류 전차가 많아 모두 다루진 못하지만 세계 상황을 이해할 대표 전차들을 선정했습니다. 순위 기준입니다. 먼저 투명성을 위해 우리가 전차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비교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나 마력 수치가 가장 큰 전차가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 전장에서의 중요성, 즉 누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누가 먼저 격파하고 승무원을 잘 보호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가 그 전차를 계속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 실제로 운용 중인 전차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예비 부품이 시스템에 있으며 훈련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전차들입니다. 기술적으로 실전 배치됐지만 세대뿐인 시제품은 오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차들을 4개의 뚜렷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최상위 등급, 중간 등급, 하위 등급, 그리고 나중에 다룰 특별 보너스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을 테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전쟁 기계에 대해 덕질하는 걸 듣기 위해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격 요건 설명은 여기서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상위 등급. 여기서 1위를 차지할 전차는 단 하나뿐이었고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입니다. 이 주력 전차는 예외 없이 현재 실전 배치된 전차 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걸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는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 중인 전차입니다. 이건 번지르르한 전시용 모형이 아닙니다. 이 전차는 실제로 운용 중인 장비이며 완전히 훈련된 승무원과 충분한 예비 부품을 갖추고 있고 많은 잠재적 수출 고객들이 이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가파른 언덕, 짧은 시야, 그리고 명백한 이웃과의 전투가 반복적으로 길고 평탄한 고속도로와 진흙탕론 사이를 오가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서스펜션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능동식 이남 서스펜션 유닛과 동적 궤도 장력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의 차체를 가로지르는 토션바 대신에 각 로드암에는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고성능 스트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주행 중 전차 자세를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차 앞부분을 낮춰 포신을 내리거나 전체를 낮춰 실루엣을 줄이고 경사면에서는 차체를 기울여 조준경과 승무원이 언덕 지형에 방해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세미액티브 기능도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지형 변화에는 자동으로, 운전자의 조작에는 수동으로 반응합니다. 화력은 120mm CN58 주포에서 나오며 바살스타 방식의 자동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최대 15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히 언급되는 수치입니다. 세상에, 4추마다 한 발씩 쏘는 셈이네요. 이 주포는 이축 안정화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상하 흔들림과 좌우 흔들림 모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 자체는 특별히 드문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1960년대부터 기본 사양이 되어왔죠. 미국의 M60A1, 영국의 센츄리온 마크 10, 소련의 T-62 같은 전차들이 모든 변형 모델에서 이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면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전차들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 있는 오해를 바로잡자면 CN58은 독일의 RH120 계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두 포가 정말 비슷하게 생긴 건 알지만 CN58은 사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를 만든 현대가 맞고 개발은 2003, 2008년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에서 어떤 탄이 발사되는지를 보면 주목할 만한 탄약은 K279 APFSDS입니다. 이 포탄은 텅스텐 다트를 발사하며 2km 거리에서 기본적으로 700mm 두께의 아변 균질 장갑, 즉 일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보시겠지만
정말로 꽤나 뛰어난 성능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약 600mm를 관통할 수 있는 K277 히트 MBD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형 스마트 타보텍 탄약2, 즉 K-스타 M2인데 간단히 말해서 포에서 발사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타보텍탄입니다. 이 탄약은 미리 설정된 위치로 발사된 후 센서 융합 자탄을 분리하여 드로그와 자동 회전 낙하산으로 감속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을 결합해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스캔하고 장갑 표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탈럼 라이너, 즉 폭발성 성형 관통자를 상부 장갑을 수직으로 관통하도록 발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멋지게 들리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대 8km, 최소 2km 거리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센서 측면에서 K2는 현대 전차 지휘관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용 사수용 열상 장치와 지휘관용 파노라마 조준경 모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승무원이 실수해도 다른 승무원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뛰어난 장비는 K2의 하드킬 방호 체계, 더 넓게 말하면 능동 방호 시스템, 즉 APS입니다. APS는 차량에 접근하는 위협을 센서와 대응 장치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드킬 시스템은 접근하는 탄원을 요격, 파괴, 튕겨내는 방식이며 하늘에서 탄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요격하지 않는 소프트킬 시스템도 있습니다. 소프트킬 시스템은 무기를 혼란, 유인, 눈멀게 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눈부심 장치, 제머, 스푸핑, 연막 등이 포함됩니다. K2 전차는 소프트킬 시스템이 기본 장비로 미사일 접근 경보 센서와 자동 다중 스펙트럼 연막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연막은 가시광선, 적외선, 일부 레이저 유도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일부 K 전차에는 한국형 능동 방호 체계 KPS라는 국산 하드킬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50m 거리에서 날아오는 탄체를 탐지하고 17m 지점에서 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몇 대 전차에 장착됐는지 공식 수치는 없으나 최근 사진으로 소수 전차에만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K2EX 기량형에는 기본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생존을 책임지는 또 다른 요소로는 장갑이 있습니다. K2 전차는 관측창이 없는 포탑볼브의 모듈식 복합 장갑을 사용하고 두꺼운 측면 스커트와 적절한 스폴라이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격 시 장갑 조각이 떨어져 나와 승무원에게 날아가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탄약도 별도의 공간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블로우프 패널은 내부 폭발 시 폭발력이 승무원이 아닌 전차 위와 밖으로 빠져나가게 유도하도록 일부러 약하게 설계된 장갑입니다. 전체 방호 체계는 볼트온 폭발 반응 장갑 ELA 키트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LA는 작은 폭약을 이용해 날아오는 탄체를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장갑입니다. 이제 K 전체가 무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무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파괴하기 어려운 전차이며 결정적으로 피격돼도 승무원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동성 역시 결코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은 독일산 MTU 88/3엔진과 랭 변속기를 사용했지만 이후 서울은 자차적으로 DV27K와 EST15K 패키지를 개발하여 어떤 변형이든 150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56톤 차량이지만 도로에서 시속 70km, 비포장 도로에서 시속 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원하는 전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K2를 선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폴란드가 유일한 수출 고객입니다. 2022년에 체결된 첫 번째 계약으로 180대의 K2를 2025년까지 신속하게 인도받기로 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두 번째 180대 전차 계약이 체결되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물량 중 일부는 KEPL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모두 합치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160대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최대 1000대까지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대한민국 자체가 4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전차인 일본의 10식 전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2와 마찬가지로 이 전차도 매우 특정한 환경, 즉 일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10식 전차는 일본 인프라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본에는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외딴 곳에 다리들이 많고 도시 설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은 빗물 배수로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다리나 배수로 위를 70톤짜리 주력 전차가 지나간다면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 10의 중량은 가볍게 44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 장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K2보다 20% 가볍고 앞으로 볼다른 전차들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정말 거대한 전차들도 있습니다. 타입 10집 전차, 또 유기압 현가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 전차처럼 차고를 조절할 수 있고 앞이나 옆으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은 주행 중에도 자동이나 컴퓨터 또는 운전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보다 겉보기에는 떨어져 보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엔진 출력입니다. 엔진 출력이 1500마력이 아니라 1200마력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10식 전차가 더 가벼워 미쓰비시 디젤 엔진으로도 도로에서 시속 70km까지 무리 없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력은 10식 전차용으로 개발된 120mm 전차포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지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멋진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제강소에서 제조된 이 전차포는 버슬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며 이 장전기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3.4초마다 한 발, 즉 분당 17.6발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지금은 이 성과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목록을 보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차가 3.5초마다 전차 포탄을 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포에는 이 등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열상 장비가 달린 포수 조준경, 안전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상 장비가 달린 지휘관 독립 파노라마 조준경, 모든 계산을 해주는 최첨단 탄도 컴퓨터 등 좋은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방호력도 훌륭하죠. 실제 장갑은 첨단 모듈식 복합 장갑에 파편 방호 기능이 추가됐으며 더 강한 위협에 대응해 측면에 추가 장갑과 스커트가 볼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에는 폭발 반응 장갑과 하드킬 능동 방호 체계가 없습니다. 폭발 반응 장갑이 없는 건 교리 문제입니다. 일본 자위대, 즉 일본군은 보병이 전차와 아주 밀접하게 협동하여 전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차의 폭발성 패널을 다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복합 장갑 자체를 정말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 APS가 없는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적어도 카가모토 켄지 전직 장교가 제2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일본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현재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타입 10집 전차에는 한국의 KSTAM2만큼 독특한 포탄이 없습니다. 타입 10집 전차에는 강력한 APFSDS와 히트탄이 있으며 프로그래머블 에어버스트 탄약도 개발 중이지만 실제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사용하면 8km 떨어진 곳에서 포탑 상부를 관통하는 관통자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유출이네요. 하지만 타입 10은 처음부터 디지털 전장을 고려해 설계된 점이 돋보입니다. 10NW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즉 4CI 시스템 덕분에 타입 10 소대는 실시간으로 표적 데이터, 위협 경고, 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뿐만 아니라 보병, 지원부대와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전차를 더 넓은 화력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반응하며 단순한 재원상 수치보다 훨씬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K2 전차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K2와 타입 10을 현재 운용 중인 유일한 4세대 전차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전차라는 개념 자체가 의외로 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는 1998년 미국 육군 아머 매거진에서 스티븐 스웰이 처음 만들었으며 그는 정의에 엄격한 연도 구분을 두었습니다. 1920년부터 1945년까지가 1세대, 1961년부터 1980년까지가 3세대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분류 체계는 5분도 못 가 무너졌습니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시기와 이유, 방식으로 전차를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대신 오늘날 실제로 사용되는 정의는 전차의 기술력과 그에 따른 성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과학위원회 연구팀이 2019년에 내린 간결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거의 일치합니다. 내부 분리로 인한 높은 승무원 생존성,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춘 무인 또는 반무인 포탑, 통합형 하드킬 능동 방호 체계, 첨단 반응 장갑, 그리고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민감하고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육군 전략개념국은 주력 전차 세대를 3가지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은 유럽 분석가들은 명확한 순서의 세대 구분 대신 현재와 차세대 설계로 구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기술이 국가마다 똑같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마쳤으니 왜 우리가 십식 전차를 K2보다 아래에 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십식 전차는 매우 훌륭한 주력 전차이고 세계 최고 수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성능이 아주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수출 성공 여부. 십식 전차의 경우에는 그 부재입니다. 반면 K2는 매우 적극적인 고객 한 곳을 확보했고 아르메니아, 이집트, 모로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잠재 운영국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십식 전차에 관심을 보인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한 때문에 무기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2014년 제한이 해제되며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3원칙이 도입되었고 2024년 3월 이 원칙들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정상화되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특정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무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들은 십식 전차를 수출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차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적합성의 문제였습니다. 첫째로 십식 전차는 지금까지 소규모 국내 생산만 이루어졌고 수출 라인이나 지원 생태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입 10의 설계, 가벼운 중량, 모듈식 장갑, 일본 도로와 다리에 맞춘 유기압식 현수 장치 등은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최대한의 방호력과 나토 기준 중량을 원하는 구매자에겐 큰 장점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격표만 봐도 경쟁 제품보다 비싸 보입니다. 타입 10은 주력 전차 중 가격이 높지만 K2와 중고 레오파르트 2 등 경쟁 제품은 절충교역과 검증된 물류 지원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2014년과 2024년에 수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미 세계 시장은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 K2 등 생산 라인과 후연 지원이 잘 갖춰진 전차들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은 이미 붐비는 파티에 늦게 왔습니다. 이제 유럽의 첫 참가자, 전통의 레오파르트 2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떤 레오파르트 2에 집중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신형인 A7 버전을 고른다고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하위 버전과 파생형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생산된 최신형인 2A7V가 있는데 2023년 말까지 104대가 개조되어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A7A1은 17대의 A7V로 구성된 배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트로피 하드킬 AP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트로피가 기본으로 통합될 최신 개발 중 모델인 2A8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3개의 트로피 시스템을 주문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123대의 A8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A7B로 하겠습니다. 일부 탱크만 해당되고 모든 규칙은 우리가 정했으니까요. 그럼 북일은 A7B로 뭘 샀을까요? 간단히 말해 냉전 시대 전설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입니다. 폰은 라인메탈의 120mm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포신은 더 강한 강철로 만들어져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최신형 L55A1 고압 모델입니다. A7B는 이전 모델들보다 더 강한 폭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바로 이 DM73 APF-SD에 탄환 덕분이죠. 이것은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L55A1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 탄원입니다. 짜증나게도 판매 브로셔에는 실제 자료임에도 관통력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이터는 종종 있습니다. 650에서 760mm 정도의 수치가 흔히 언급되는데 이는 K279와 같은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챕터 초반에 본 K279와 같거나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DM11 프로그래머블 고폭탄이 있는데 아마도 A7V 화력의 가장 첨단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이 탄약은 고폭탄으로 전차가 아닌 비장갑 표적이나 요새 공격에 쓰이며 세 가지 신관 모드를 갖춘 다목적 탄약입니다. 에어버스트는 엄폐 중인 병력이나 드론, 지연 모드는 벽이나 벙커 관통 후, 전폭 모드는 접촉 즉시 폭발에 사용됩니다. 주목할 탄약은 이 정도입니다. 전혀 나쁘지 않지만 이번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주제처럼 이건 K-스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호력 측면에서 A7V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차체 추가 장갑 모듈과 새롭게 개선된 내부 배열을 적용했습니다. 추가 장갑 덕분에 중량은 66.5톤에 이르며 최고 속도를 약간 희생하는 대신 전면 방호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K2와 십식 전차처럼
H7B도 복합장갑을 사용합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아 말씀드리면 복합장갑은 강철, 세라믹, 플라스틱 등 여러 재질을 층층이 조합해 적포탄을 더 효과적으로 막는 보호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강철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재질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기본 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축 안정장치처럼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전차가 이 장갑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합장갑의 구체적인 조합 방식이나 품질에도 차이가 있고 사용되는 두께도 전차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개요 영상에서는 그리고 최신 장비의 세부 정보가 여전히 극비라는 사실까지 더해져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를 일반적인 규칙은 복합장갑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성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으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지적하고 고려하겠습니다. H7B로 돌아가면 이 전차는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수와 지휘관용 열상 장비, 운전소 시야 장치, 업그레이드된 통신 및 네트워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에는 하드킬 APS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수출 성공도 포함됩니다. 독일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H7B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가 수십 대를 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H를 샀을 뿐입니다. H7B는 독일 연방군만을 위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상을 하나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오파르트 2를 더 넓게 운영한 나라들을 보면 누가 운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갑자기 그렇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H7B는 성장 가능성과 강력한 주포, 최신 조준경, 네트워킹, 강력한 장갑, 명확한 업그레이드 로드맵 덕분에 3위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방식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당장 쓸모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는 특화된 기술을 다음 장기적인 개발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위를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그 중에서도 마크4M 변형입니다. 이 역시 매우 구체적 작전 요구에 맞춰 개발됐으며 사막의 평평한 지형에서 다른 전차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특히 도시전이라는 극도로 위험하고 특수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실전 배치 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 가자지구에 투입될 것이란 점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은 전차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모든 골목이 사격선이 되고 모든 옥상은 매복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모든 민간인이 잠재적 정찰자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동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크4M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특화 개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배치입니다. 다른 전차들은 엔진이 뒤에 있지만 메르카바는 1500마력 V12 디젤 엔진을 앞에 둡니다. 이는 추가 정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도시전과 사막전에서 대부분의 포탄이 정면에서 날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앞에 두어 탄환과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승무원 사이에 더 많은 금속을 배치했습니다. 이 엔진과 무게 덕분에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64km로 나쁘지 않지만 선두권은 아닙니다. 엔진을 앞쪽으로 옮기며 뒤에 공간이 생겨 병력 수송실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4M은 독특한 주력 전차이자 보병 전투 차량의 하이브리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전차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병사들이 안에 더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요르단 한만의 왕립전차 박물관에서 찍은 메르카바 초기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차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마크4M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전차는 영국의 챌린저 1입니다. 그에 따라 마크4M은 결코 가벼운 전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투 중량이 65톤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이스라엘 방위군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 8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이 전차의 무게 대부분은 장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구조는 모듈식 복합장갑 패키지로 도어 투레더 장갑이라 불립니다. 강철, 세라믹 등 특수 재질이 여러 겹으로 쌓여 성형자격탄과 운동에너지 관통탄을 방어합니다. 하마스 전투원이 야심 발사기로 쏘는 무기인데 바람 터널에서 방귀 뀌는 것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패널을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갑도 충분히 강한 공격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지붕 부분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마크4M을 다른 주력 전차 MBT들에 비해 둔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기동성은 이스라엘 설계자들에게 5만 번째쯤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대신 가자 지구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생존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생존성에 대해 말하자면 마크4M 역시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충격적이죠. 저희도 합니다. A7V를 다룰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요격 능력이 있으며 범위는 약 30m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자 지구 얘기로 돌아가서 이 시스템은 단연코 가장 실전에서 검증된 APS 시스템이며 정말 잘 작동합니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장치로는 스폴라이너와 내부 구획화가 있어서 탄약의 폭발을 방지하고 슬래스커트가 성형 작약탄을 조기 기폭시킵니다. 화력은 120mm MG 253 활강포로 제공되는데 이 포는 이스라엘이 1989년부터 사용해온 같은 포의 대폭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 열상 및 야간 조준경과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킹을 포함해 2등급의 전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챕터의 기준으로 보면 탄약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M332와 M338 APF SDS 탄은 2km 거리에서 약 60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M339A GTF 탄은 고폭탄으로 미리 설정된 거리에서 폭발합니다. 이는 앞서 봤던 DM11과 M325 일반 히탄과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특별히 혁신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강력한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을 포신으로 발사하며 최대 8km 도달이 가능합니다. 수출은 안 됩니다. 구형 메르카바 전차는 구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크4M은 이스라엘에 문의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들만 보유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급했던 암만에 있는 그 오래된 메르카바조차도 꽤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전반적으로 꽤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차를 요르단에 넘기는 것에 대해 보안 위험을 우려하는 이스라엘 출판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마크4M에게 돌아갑니다. 이 전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전차이고 승무원 생존성 측면에서는 아마 지구상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고인가요? 아니요, 너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차인가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다소이는 미국의 자존심 에밀 에이브럼스 AESCP V3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즐겨 쓰는 공식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검증된 극도로 생존성이 높은 차체를 가져다가 엄청난 상황인식 능력을 추가하고 데이터로 가득 찬 신경망에 연결하세요. 영리한 점은 거의 모든 마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이브럼스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한계까지 끌어올려졌죠. 화력부터 말씀드리면 120mm M256 활강포입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에이브럼스 내부에 장착되어 온 바로 그 포입니다. 하지만 SCP-V3는 탄약 데이터 링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승무원들이 XMM-1147 첨단 다목적탄을 발사 전에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호와 드론을 위한 공중 폭발 모드, 벽과 벙커를 위한 지연 모드, 그리고 차량을 위한 기본 접촉 기폭 모드가 있습니다. 이 포탄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리한 포탄이며 기존 에이브럼스 전차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최신형 장대형 APF SDS 탄환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적대적인 장갑차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장갑 표적이나 은폐된 적, 참호에 숨어있는 적까지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단점으로 SCP-V3는 다른 에이브럼스 전차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동 장전 장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고장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과 잘못 설계된 자동 장전 장치가 전차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꼭 나쁜 점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된 자동 장전 장치가 제공하는 이점들, 즉 더 높은 발사 속도, 특히 피로로 인한 장기적인 발사 속도 유지, 승무원 수 감소의 용이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 장전수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고려할 때 SCP-V3의 자동 장전 장치가 없다는 점을 오늘은 단점으로 꼽고자 합니다. 암호력은 에이브럼스가 항상 강점을 보여온 부분이며 SCP-V3 역시 이 점에서 뛰어납니다. 장갑판 분리 탄약 적재함, 블로우프 패널, 두꺼운 복합장갑 배열 덕분에 에밀 승무원들이 쉽게 사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SCP-V3는 여기에 추가로 하부와 상부 보강제, 그리고 20년간의 급조 폭발물과
상부 공격에 대한 교훈을 반영한 최신 스폴라이너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차에는 이제 트로피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됩니다. 트로피의 미국 내 유통사인 레오나르도 DRS에 따르면 4개 여단 분량의 전차에 트로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산해보면 약 350대의 전차에 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군 최신 디지털 네트워크에도 통합됩니다. SCP-V3 전차 소대는 4대가 따로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센서 투 슈터 네트워크 안에 있는 4개의 노드입니다. 솔직히 이 능력만으로도 최상위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기동성은 다른 에이브럼스 전차처럼 만족스럽습니다. 이 전차의 동력은 198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이후로 에이브럼스 계열 전체에 사용되어 온 전통 있는 AGT 1500 터빈 엔진에서 나옵니다. 이 엔진은 1500마력 출력의 꽤 괜찮은 엔진입니다. 이름도 이에 맞게 붙여졌고 대형 디젤 엔진보다 연료 소모는 많지만 거의 모든 가연성 액체로 작동합니다. 디젤, 제트 연료, 휘발유, 등유, 가정용 난방유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72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의 하단에 들어갈 만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전차입니다. K2 같은 전차에서 보던 멋진 장비와 기능이 부족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전 SCP-V3의 마지막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익숙해 보여도 새로운 것일 수 있으니 착각하지 마세요. 에이브럼스 전차는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더 나은 조준경을 교체하고 더 좋은 장갑을 추가하고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왔죠. SCP-V3는 이러한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예이며 이것이 바로 이 전차가 겉보기와 달리 최신 설계의 신형 전차들과 견주어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최상위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고한 보너스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상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속았습니다. 또 다른 전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스베르돌롭스크주에서 우랄바 곤자보드의 대장간에서 어둠의 대통령 푸틴이 비밀리에 모든 전차를 능가할 마스터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에 그는 자신의 허영심, 허세, 그리고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그의 외교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모두를 지배할 외팔이 숨겨져 있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푸틴은 지금까지의 영상이 전부 헛소리였고 사실 이 T-14 아르마타가 지상 최고의 주력 전차라고 여러분이 믿길 바랄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왜 그가 이렇게 T-14를 띄우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모스크바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T-14는 정말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는 장갑 승무원 캡슐, 아프가니트 시스템 형태의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 APS, 소프트킬 레이더 교란 기능, ERA를 포함한 차체의 모듈식 다층 복합 장갑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EA-82, 1M 125mm 활강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군요. 152mm급 포 같은 것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후속 모델에서는 탄약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이 A-82 1M포는 길어진 APFSDS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휘탄과 바쿠탄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쿠탄의 긴 로드 관통자가 2km 거리에서 90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3UBK-21 스프린터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저빔 유도 미사일로 홍보상 사거리는 거의 8km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이 전차를 T-72, T-80, T-90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전차라고 내세웠습니다. 이 전차들은 소련 붕괴 이후 물려받아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T-14를 다양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범용 전투 플랫폼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T-15 중고병 전투차, T-16 장갑 해수차, TES-35 자주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서방의 인류 전문가들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러시아가 실제로 전차 설계에서 한 세대를 뛰어넘었다는 생각에 언론들도 숨가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따라잡았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T-14 전차 2000대 실전 배치를 계획했지만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양산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오늘날까지 시제품을 포함해 실제로 제작된 것은 20대에서 4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붕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 문제입니다. 세르게이 하마조프, 러시아 방위 산업의 주요 인물은 2024년에 T-14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군대는 대신 T-90을 더 많이 도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미래의 범용 전투 플랫폼으로 소개되었던 것치고는 정말 큰 추락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입니다. 이 전차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우랄바곤자보드 공장은 여전히 외국산 공작 기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제재와 공급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기존의 T-72와 T-9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그냥 찍어내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아르마타의 화려한 신형 엔진과 변속기 조합은 신뢰성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전차가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게 대중 앞에 등장한 순간은 여전히 붉은 광장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렸던 때입니다. 그러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준비가 됐다고 보긴 어렵겠죠? 네 번째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2023년에 T-14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투입됐다고 잠시 자랑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후 T-14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사실 크렘린은 설령 T-14가 제대로 작동하고 어느 정도 수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위신이 걸린 프로젝트가 50파운드짜리 알리익스프레스 드론에 낡은 소련제 탄약을 테이프로 붙인 것에 의해 폭파되는 모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은 개발을 중단하고 미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입니다. 소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장군들은 소수의 전차가 아니라 수천 대의 전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2022년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이후로 거의 4,135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숫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어떤 초강력 마법의 전차라고 해도 그들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시량만큼 확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푸틴은 여러분이 T-14가 이번 에피소드에 진정한 승자라고 믿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과 또 보기에도 좀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이 챕터에서 논의할 전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이신 존경받는 김정은 원수의 장난감입니다. 천마이 이전에는 팡양이 우리에게 그 정식 명칭을 M2020이라고 알려주기 전까지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중간 등급에 넣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나쁘게 봐도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차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록 섹션에서 분석을 제시합니다. 먼저 평양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7개의 로드휠을 가진 차체로 이는 이전 천마와 폭풍 계열의 차체보다 확연히 더 깁니다. 125mm로 보이는 포, 볼트로 장착된 장갑 모듈이 있는 버슬 포탑, 그리고 포탑 양옆에 장착된 2개의 발리사르3 대전차 미사일 발사관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코넷을 현지화한 것입니다. 포탑 전면거 측면에는 APS 시스템에 장착할 만한 센서처럼 보이는 박스와 구멍들도 있습니다. 이후 공개된 모습에서는 포탑과 차체 측면에 ERA 블록이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전차는 현대식 주력 전차처럼 디자인됐으며 실제로도 나쁘지 않은 외형입니다. 평연도 이런 인식을 발언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김정은 주니어가 모의 전투의 일환으로 이 전차를 타고 시연을 했을 때 조선중앙통신은 이 전차의 타격력을 극찬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칭했습니다. 확실히 열정적인 발언임에는 틀림없지만 공개된 방대한 영상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이 전차들이 고장나지 않고 몇 분짜리 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고의 증거는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선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잖아요. 또 서방 논평도 최소한 김정은이 새로운 전차를 만들었네라는 반응을 넘어서면 3차 세계대전이 곧 시작될 것처럼 말합니다. 더 알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타블로이드식 낚시성 보도를 벗어나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석도 있었습니다. 단지 북한산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장점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더글라스 베리와 조셉 댐프시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예비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전차이며 단순히 카메라를 속이기 위해 만든 종이와 석고 모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지난 챕터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현대성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열망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지만 실제로 검증된 데이터나 현장 훈련 사용은 없었습니다. 서방에서 우리 팀이 분해 측정할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짧게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을 묻는다면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연관지을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진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 원수께서 시찰을 나갔던 곳에서 멀지 않은 구성에 위치한 북한의 주요 전차 공장은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천마이 생산을 위한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진이 공개돼도 확신은 어렵고 완전히 배제도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북한이 그럴듯한 전차를 생산하는 게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의 북한이 아니니까요. 이제 북한은 독자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은 일부 최고의 전투함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수상 전함을 건조할 수 있고, 서방 국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첨단 보병 무기 개념과 미국의 글로벌 호크에 필적할 만한 무인 항공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체는 늘린 T-60이나 T-72 계열로 보이고 7개의 로드휠과 현지화된 125mm 포, 그리고 자동장전 장치와 일부 태무급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간 등급의 하위권에 충분히 어울릴 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등급입니다. 좋아요. 최상위 등급은 기갑 세계의 록스타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능하고 능력 있으며 때로는 인상적이기까지 한 조연 역할을 하는 전차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무기, 최고의 탄약, 최고의 장갑, 최고의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는 선두를 이끌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선두였을지 모르지만 한때 주력이던 MBT들은 이제 더 젊고 화려한 모델들에게 밀렸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선두에 서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 제작된 MBT들은 종종 개발도상국 군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전략적 관심사는 세계의 강대국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접국가나 내부의 적과 맞서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전차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전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계 강대국에서 나온 전차지만 다소 빗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소개할 중국 타입 99A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입 99A를 2등급에 넣은 것을 약간 후회하고 있다는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전차를 최상위 등급의 하위권에 넣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는 완전히 새롭고 중국에게는 진정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거의 모든 전차와 맞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설계에서 그다지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9A는 우리의 망설임을 해소할 만한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지만 99A는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전차입니다. 99A는 타입 98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의 EA-46M을 개량한 것으로 이제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동 장전전 방식을 쓰고 승무원은 3명이며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성능입니다. DTC-10 125mm 날탄 APFSDS의 핵심인데,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탄약은 2km 거리에서 850, 960mm의 균질 아변 강철을 관통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워탄더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실제 관통력은 680에서 700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우 치명적이며 지난 챕터에서 살펴본 많은 장심날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형 자객탄과 고폭탄, 그리고 사거리 5km에 달하는 포발사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장갑은 전면에 중량형 폭발 반응 장갑이 덧대어진 다층 복합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측면과 후면은 여전히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소프트킬 능동 방어 시스템에 레이저 눈부심 장치가 있지만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동성은 우수합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 이 55톤만을 밀어주기 때문에 도로에서 시속 76km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전차 중에서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오늘 에피소드 전체에서 가장 빠른 전차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전차가 최상위 티어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존성 문제입니다. 소련 전차의 후손답게 99A의 캐러셀 자동 장전기는 포탑 바닥 아래의 탄약을 저장하는데 이 설계는 치명적인 폭발 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넓은 측면 장갑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것이 잘 계산된 절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전투를 겪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킬 APS가 없어 상위 등급 진입에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중국은 인정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테난먼 권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시기쯤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겨진 낡고 오래된 초기 냉전 소련 설계를 스스로 현대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정확히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두고 모스크바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99A까지 발전한 것은 엄청난 개선입니다. 그리고 더 공정하게 말하자면 고출시될 99B는 두 개의 하드킬 APS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가 기본으로 탑재될 예정이라서 정말 기대되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최상위권을 훌쩍 넘어설 수준의 주력 전차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T-80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BBM 변형입니다. T-80은 항상 소련 전차들 중에서 간판 스타였습니다. T-72가 저렴하고 무난한 징집병용 일군 전차였고 T-64가 복잡하고 실험적인 골칫거리였다면 T-80은 빠른 전차였습니다. 터빈 엔진으로 달리는 이 고속 전차는 나토가 대응 폐쇄를 갖추기도 전에 유럽을 질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 전략은 70년대와 80년대에도 말이 됐습니다. 당시 그들의 군사교리는 기본적으로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미군이 본격적으로 증원군을 유럽 대륙에 투입하기 전에 전차 부대를 최대한 빨리 영국 해협까지 진격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크렘린은 그런 전술적 야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차가 독립 러시아 소유가 되면서 목표는 더 단순해졌습니다. 선대가 남긴 것을 이용해 최소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에 등장한 업그레이드 패키지 BBM은 드론, 상부 공격 미사일, 위성 감시 시대에도 전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주포는 여전히 이 A46 125mm 활강포로 19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소련과 러시아의 주력 전차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포는 회전식 자동장전 장치로 장전되는데 모든 승무원이 의존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포는 여전히 9M119 리플렉스 미사일을 최대 5km까지 발사할 수 있어서 서방 전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거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광학 장비와 전자 장비에 있습니다. 소스나 유열상 조준경,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개선된 안정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방어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 투박한 콘택트 후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은 사라지고 차체와 포탑 전체에 릴릭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탄던탄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으며 많은 BBM 전차들은 드론에 대비해 추가 케이지나 루프 키트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능동 방어 체계는 없습니다. 현재의 러시아는 이런 장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좋습니다. GTD 1250 터빈 엔진은 여전히 1250마력의 출력을 내며 40톤대 차체에서 도로 주행 시 시속 70km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료 소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와서 BBM도 전투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은 전차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BBM은 승무원, 현대식 조준경, 장갑 덕분에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낡은 T-72를 운용하는 동료들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BBM이 무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235대의 BBM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오픈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주요 약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약점은 바로 회전식 자동 장전 장치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폭발입니다. 즉, 내부에 있는 모든 탄약이 한 번에 폭발해버리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격파 사례를 보면 자동 장전 장치 외의 원인으로 격파된 경우 BBM의 승무원들은 대체로 무사히 탈출하는 듯합니다. 물론 피격 지점 반대편에 있던 불운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BBM은 딱 봐도 알 수 있듯 냉전의 간판 전차를 아직 현역으로 붙들어두는 수명 연장 패키지입니다. T-72와 함께 싸우지만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집니다. 많은 서방 주력 전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현대식 조준경 덕분에 실제로 현대식 주력 전차처럼 보고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 소모 습관, 어떤 종류의 능동방어 체계 APS나 현대적인 네트워킹 기능의 부재,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자동 장전 장치의 위험성 때문에 최상위 전차 반열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T-80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 4명입니다. 이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T-80의 파생형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90년대에 자체적으로 개량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번호만 올렸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상당히 다른 현대화 방식을 택했습니다. 러시아의 BBM이 근본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주변만 손보는 수준이라면 오플로뎀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빈 엔진은 사라지고 6기통 대향 피스톤 60D2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1200마력의 출력을 내며 BBM의 1250마력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교체되었다고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터빈 엔진 대신 디젤 엔진을 도입한 T-80UD 변형의 개량형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 옆길로 샌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전의 주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탑도 교체했습니다. 즉, 응용 금속을 틀에 부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주조 포탑 대신 용접 방식의 포탑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금속 덩어리 대신 용접 부위가 생기면 폭격시 약해질 수 있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전문적인 산업시설이 필요하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에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포탑을 주조하고 일부 블로아웃 패널을 설계에 적용해야 했으며 이는 자동장전 장치로 인한 치명적인 완전 유폭의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 가치 있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 말하자면 오플로뎀 역시 듀플릿이라는 다층 반응 장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형 작약탄, 즉 히투 같은 탄약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 관통자에 대해서도 효과적입니다. 특정한 조성 덕분에 관통자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능에 비하면 그 효과는 약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능력입니다. 내부 승무원들은 PNK6 광학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파노라마 지휘관 조준경이 독립된 열상과 주간 채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소련 계열 전차도 나토 승무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헌터킬러 운용 방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산 하드킬 시스템 자슬린이 제공됐지만 모든 차체에 장착되진 않았습니다. 주포는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차들은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간단히 말해 이 전차들은 실제로 전선에서 사용되긴 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량 투입보다는 소수만 신중하게 사용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하르키우 전선에서 제3전차여단 이오플로뎀 최소 한 대를 전투에 투입한 장면을 공개해 실제 작전 사용을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소문이나 의심스러운 출처 없이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차들의 수량이 부족합니다. 침공 이전에는 큰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침공 이후에는 당연히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플로티의 파생형, 즉 태국 군대를 위해 약간의 내부 변경이 이루어진 모델도 2025년 7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 때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로 사실임은 알 수 있으나 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플로뎀을 BBM 아래에 두기로 했습니다. 설계만 보면 더 높은 순위를 주고 싶지만 BBM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는 데이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플로뎀은 현재로선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레오파르트2가 돌아왔지만 구형 모델입니다. 저희가 레오파르트2를 운용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A4, A5, A6 모델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1985년, 1995년, 2001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기갑연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오래됐지만 이 전차들은 여전히 견고한 차체, 합리적인 인체공학적 설계, 그리고 어떤 강철 장갑도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포를 자랑합니다. 간단한 역사로 A4에서 A5로의 변화는 유명한 쐐기형 포탑 측면과 전면부 전체의 재설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A6로의 발전이 이어졌습니다. RHR 120mm 활강포에 L55 변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약간 더 길어져서 포구 초속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현대식 운동 에너지 관통탄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DM53과 DM63 같은 탄약들이 있으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전차에 DM-11 공중폭발 고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오래됐지만 현대 전장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뢰 방어력과 승무원 생존성 개량으로 A6 전차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해 혹독하게 운용했습니다. 덴마크도 헬만드에서 A5 전차를 추가 장비와 함께 몇 년간 운용했으며 이는 힘든 교훈을 얻은 뒤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파트너들은 2023년 3월 A6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습니다. 전력 균형으로 일부 전차가 손실돼 총 10세대가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종종 무사히 탈출하고 차체는 종종 회수되어 수리되며 주포는 여전히 먼 거리에서 매우 살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크라이나의 A4 전차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28개가 손실됐으나 승무원 피해는 적고 전차가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련제 전차들을 상대로 훌륭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며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 열상 장비와 전투관리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르게 장착됩니다. 많은 A5와 A6 전차들은 여전히 구형 통신 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형 레오파르트2 전차들 2등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전차들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최고는 아닙니다.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가 유럽이 믿고 물려쓰는 전차라면 구형 에이브럼스는 미국판 그에 해당합니다. 수천 대가 생산되었고 많은 전차가 개량되었으며 특히 에미레일이나 에미레이 형태로 꾸준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용 에이브럼스 전차는 앞서 본 A 세티, V3와 같은 기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20mm 활강포인 M256포 탄약이 분리되어 있고 블로우프 패널이 적용된 견고한 승무원 생존성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을 자랑하는 다연료 터빈 엔진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전차들은 최신 세트 V3을 최상위로 올리는 장비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트 V3는 사수와 지휘관 모두를 위한 3세대 열상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장거리에서 더 선명한 탐지, 악천후에서 더 뛰어난 명암,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표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출형 에미레일은 대체로 구형 열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에미레이는 지휘관 독립 관측 장치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전 세대 시스템이라 같은 선명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셋 B3 승무원은 수출형 전차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고 분류하고 결국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문제도 있습니다. 세트 B상은 탄약 데이터 링크가 장착되어 있어 새로운 XMM 1147 AMP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형 에이브람스는 그렇지 않아서 여전히 냉전 시대의 히트와 고폭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다재다능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킹도 또 다른 세대 차이입니다. 셋 B3는 미국 육군의 현재 디지털 백본에 통합되어 견고한 아키텍처를 통해 기계 간 표적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출용 전차는 주로 구형 FB-12E 장비만 있고 일부는 네트워크 전투 관리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트 V상은 실시간 데이터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하지만 수출형 에이브럼스 전차는 종종 단순한 무전기만으로 외부 상황과 연결된 채 독립된 소대 단위로 전투를 벌입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셋 V상은 향상된 발전 체계 덕분에 터빈 공회전 없이 전자장비를 무음 모드로 운용할 수 있어 열과 소음 신호가 감소합니다. 또한 이 장비는 제대로 통합된 원격 무장 시스템과 더 명확한 전자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용 에이브럼스는 종종 수동 캐포 수치를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출용 에이브럼스는 핵심 장점은 유지하지만 센서, 네트워킹, 방어력,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는 세트 V3에 뒤처집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카이로 외곽 공장에서 에미레이를 공동 생산하며 이미 1000대 넘게 제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최근 K 표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에미레이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AES 변형을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예상대로 자신들이 보유한 M1A1 SA UKR 서브 버전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왔으며 이 전차들은 실제로 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총 22대를 잃었고 그중 10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2대는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특히 화력, 기동성, 그리고 광학 장비 측면에서 전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스쿠터처럼 운전이 쉽다고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은 중국의 96B형 전차로 80식 계열의 마지막이자 최고 모델입니다. 지금은 그 계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챕터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96B형 전차가 인민해방군의 대부분 상황에서 주력 전차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차는 신뢰할 수 있는 현대화 모델로 냉전 시대의 틀을 유지하게 하며 인민해방군이 99식 전차 개발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화력은 익숙한 수준입니다. 이 전차에는 이장 처음 본 99식 전차와 같은 125mm 98식 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는 99식 전차보다 성능이 낮은 장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구성입니다. 최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포수용 열상 조준경, 일부 모델에는 전차정용 파노라마 관측 장치도 있습니다. 단 모든 모델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포에서 발사되는 탄약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APFSDS, 성형 자격탄, 히트, 고폭분열탄, 히프해경이 있으며 장거리 사격을 위한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ATGM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99식 전차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고급 DTC, 125mm 탄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방호력도 충분합니다. 용접식 포탑과 전면, 측면에 ERA가 장착되고 두꺼운 측면 스커트와 내부 스폴 방지, 화재 억제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복합 장갑도 기본 탑재입니다. 99식 전차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차 역시 전면 장갑이 두껍게 설계되어 전장에서의 강력한 위협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99A에도 없었던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 이미 전차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성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체를 낮추고 빠르게 이동하며 다중 스펙트럼 연막으로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합니다. 발견되면 적의 공격이 전면에 막일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 혈통의 주력 전차 MBT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 같이 휘따라 말해봅시다. 캐럿셀 자동장전 장치, 또한 우크라이나가 오플로템에 적용한 블로우아웃 패널 개조가 없어 여전히 심각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야 하니까 아직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캐럿셀 자동장전 장치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용 장전수를 없애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며 설계자들은 전차 내부 공간을 즉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작은 승무원실과 바닥 아래에 들어가는 컴팩트한 캐럿셀 덕분에 포탑을 더 낮고 작게 만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전체 실루엣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큰 장점인데 키가 낮은 전차는 발견되거나 맞추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탄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승무원 피로도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소련의 관점에서는 더 작고 더 낮으며 더 컴팩트한 전차의 장점이 위험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캐럿셀 자동장전기가 그들의 주력 전차 계보 96B를 포함해서 필수적인 특징이 된 것입니다. 96B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전차는 V8 AV150, AV150HB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약 1200마력, 서방인들에게 물어보면 약 1000마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도로에서 최고 속도가 75km시라고 하고 후자는 70km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빠른 편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냐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이 이 전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는 않겠지만 96B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이니 잠시만 들어주세요. 창원은 이렇습니다. 중국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5월에 개발 승인을 받았고 2016년 2월에는 2대의 시험용 시제품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추가로 10대의 선양산 차량이 완성되었습니다. 12대가 완성되어 2016년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 중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그곳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96B는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한 점은 바로 그해 중국 국영 언론사인 CCTV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면서 정말 좋은 평가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차량은 퍼레이드 행사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시되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갑자기 71집단군과 78집단군의 훈련에 등장했는데 이 두 부대는 보통 여러 종류의 99식 전차와 몇 대의 구형 96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라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설명은 신화 뉴스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매체는 해당 전차가 준양산 인증을 받았고 2021년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없고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후속 보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차가 실전 배치되고 4년간 생산됐으니 상당한 수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인민해방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 형식상 96B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괜찮은 프로, 괜찮은 탄을 쏘고 괜찮은 장갑과 괜찮은 기동성을 갖췄으며 꽤 현대적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전형적인 중간급 전차입니다. 그냥 완벽하게 무난한 전차죠. 생존자들입니다. 이제 최하위 티어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티어를 생존자들이라 불렀는데 이 전차들이 더 이상 경쟁력 없는 주력 전차임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전차들은 운영 국가들이 교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전차들이 반드시 나쁘거나 죽음의 함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운용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전장에서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신형이고 발전된 모델들에 뒤처졌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전차는 바로 이 T-72입니다. 하지만 아무 T-72가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작된 M-84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차는 T-72A, 즉 수출용으로 많이 단순화된 모델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인들은 여기에 약간의 개조를 더해 좀 더 강력하고 성능이 향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는 이름과 달리 1985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등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차를 계속 운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의 M84A4 스나이퍼는 새로운 탄도 컴퓨터와 야간 조준경을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본형 M84 전차들이 전방이나 예비 부대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 측면에서 M84는 T-72A 파생형이기 때문에 즉시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 전차는 대부분의 소련제 T-72와 동일한 EA-46 125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포탑 바닥 아래에 위치한 회전식 자동 장전 장치로 탄약을 공급받고 동일한 3인 승무원이 운용합니다. 방호력은 소련 원본과 비슷했습니다. 차체 전면과 포탑 측면에 복합 장갑판, 전체적으로 강철이 적용되었습니다. 후퇴나 개방 이동 시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엔진입니다. T-72A의 780마력에서 M84에서는 약 1000마력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변형인 M84A부터 엔진이 업그레이드되었고 표준형 M84는 150대 미만만 생산되었으며 원래의 소련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M84A는 더 나은 사격 통제 컴퓨터, 향상된 조준경, 그리고 약간의 인체공학적 개선도 추가되어 원형보다 더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APS인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일부 국가 업그레이드에서 소프트 킬 제머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M84 ASAS-1은 슈토라 전자광학 교란 장치를 추가로 장착합니다. 즉 이곳의 생존성은 여전히 작고 빠르며 연막을 치고 강한 무기가 맞지 않기를 바라는 데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탱크가 너무 형편없어서 코미디 탱크라고 할 정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전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가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탱크를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탱크가 정말 좋은가요? 발칸 지역의 대규모 동급 전력 간 전쟁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M48A5 패튼이 있습니다. 이 탱크는 아주 오랜 계보의 마지막 모델로 처음으로 1976년에 실전 배치되었고 기본 설계는 1952년에 처음 실전 배치된 이후 마지막으로 나온 변형입니다. 사실 이 탱크는 완전히 새로운 탱크도 아니었고 단순히 A3의 업그레이드 패키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키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래 90mm M41포가 있던 자리에 105mm M68포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터법 기반의 M16 사격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엔진, 트랙, 승무원 MBC 보호 시스템, 차체, 포탑, 무전기 전자장비 등 기타 업그레이드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1959년에 M60을 도입했습니다. 경사진 차체, 전면 장갑, 더 두꺼운 장갑, 더 넓은 포탑, 개선된 디젤 파워팩, 그리고 동일한 105mm M68포를 갖춘 완전한 전면 재설계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첨단 기술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지나치게 열을 올려서 약 12,000대의 M48을 생산했고 근본적으로 그리 오래된 전차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하는 대신에 제 말은 왜 약간 손봐서 M60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M48A5입니다. 이 전차를 아직 쓰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미국군은 예산이 넉넉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는 서류상 약 45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은 104대, 탈곡은 105대, 대만은 4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180대, 모로코가 225대, 터키가 약 6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전차들은 현지에서 개량되었습니다. 그리스의 MOLF는 최신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탄도 컴퓨터, 그리고 더 나은 야간 조준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AOT1은 새로운 사격 통제 시스템, 열상 장비, 그리고 추가 장갑판을 장착했습니다. 태국은 AO의 향상된 조준경을 제공했습니다. 타이완 전차들도 주기적으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엔진 등 여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온갖 개량을 해도 결국 여전히 M48A5입니다. 강철 장갑, 수동장전 105mm포, 승무원 공간 탄약, 얇은 상부, 블로우 브렉과 APS 없음. 광학 장비가 개선됐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타입 80입니다. 1980년대 전차 계열로 타입 80 자체와 타입 85, 타입 88, 그리고 물론 타입 96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타입 96은 이미 따로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차들은 1950년대 중국이 소련 전차를 모방해 만든 구형과 첨단 전차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부품을 유지하면서 군대에 처음 도입되는 신뢰할 만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기동성 업그레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전차는 4명 승무원이 탑승하며 주로 105mm 강선포를 장착합니다. 이 전차는 수동으로 장전되었고 당시로서는 단순하지만 충분히 쓸만한 소형 사격 통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탄도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투시 장비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조악한 1세대 장비입니다. 제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갑은 복합제 차체와 강철 포탑 구성입니다. 하지만 1993년형 타이프 85-3 변형부터는 ERA가 도입되었고 소련식 설계 계보 때문에 상부와 하부 장갑이 특히 얇습니다. 덱 플레이트 아래에는 약 700마력 디젤 엔진이 있으며 이로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1980년대식 부대 편성과 전술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21세기 장비의 기동성 시험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아직 이걸 쓸까요? 주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몇백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비 전력, 훈련용, 그리고 이선 임무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차는 점차 퇴역 중이며 더 많은 타입 99와 2018년에 도입된 경전차인 타입 15가 배치되면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파키스탄은 268대를 보유하며 현대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단은 10대, 우간다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타입 96을 따로 분리해서 다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희도 인정했듯이 타입 96은 타입 80의 발전형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약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두 모델이 같은 챕터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능 격차 때문에 변형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다음 전차로는 T64, 그 중에서도 A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에 처음 등장한 T64A는 굉장히 중요한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소련의 주력 전차 중 처음으로 명성 높은 EA-26포를 장착했으며 기존 T64에서 이미 도입된 복합장갑과 악명 높은 회전식 자동장전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6ETS-10이라는 이름의 그 자동장전 장치는 분당 8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성은 독특한 대양 피스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데 이 엔진은 수평형 5기통 2행정 방식으로 약 7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중량이 약 38톤인 이 전차는 도로에서 약 70km/시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앞선 전차였기 때문에 현대화된 T64는 오늘날까지도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T64BV 2022년형은 언제 도입됐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이 전차는 최신 광학 장비, 현대적인 통신 장비, 그리고 많은 양의 ERA 갖추고 있어서 국가 방어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1985년에 도입된 소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T64BV 역시
여기저기 소소한 업그레이드와 ERA,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 T64A는 거의 60년이 지난 오래된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성기는 한참 지났지만 놀랍게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실제 전선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덧붙이자면 이 전차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64A 2대, T64BV 442대를, 러시아는 T64A 3대, T64BV 92대를 잃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종종 창고에 남아있던 어떤 ERA 블록이든 덕지덕지 붙여진 채로, 그리고 종종 전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순 자주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처음 실전 배치된 소련의 T-55, 죽기를 거부하는 고집센 냉전 시대의 퇴역 노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초기형 T-54도 같은 계열 전차로 묶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수십 년간 확립된 역사 기록을 다시 쓸 만큼의 분량이 없으니까요. 그 설계는 단순했고 효과적이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100mm D10T, 강선포 승무원 4명, 소형 디젤 엔진, 낮은 실루엣, 강철 장갑, 그리고 웬만한 정비소라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얇은 상부와 하부, 1950년대식 인체공학, 그리고 탄약이 폭발해도 안전하게 배출되는 탄약 적재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T-55의 가장 큰 강점, 굳이 하나를 꼽자면 바로 적응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합장갑이나 반응장갑,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상 조준경, 주포 개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의 M55S는 영국제 주포, 이스라엘제 반응장갑, 그리고 현대식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모두 적용했습니다. TU도 2022년에 이 전차 28대를 받았습니다. 이 전차들이 마법 지팡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업그레이드 덕분에 T-55가 웃음거리 전차에서 정말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쓸만한 전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나라들이 어떤 종류의 T-55를 운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시리아는 T-55A, AM, AMV, 그리고 MB 등 다양한 종류의 T-55를 계속 운용 중입니다. 서류상 수백 대가 있고 많은 전차는 콘탁트일 반응장갑과 일부 센서 개량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러시아도 2023년과 2024년에 모든 종류의 T-55를 창고에서 꺼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 우크라이나는 슬로베니아산 M55S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보면 베트남은 보유 중인 T-55 전차를 M3 기준으로 수명 연장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피르 74와 타입 72 세트는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에서도 T-55가 여전히 확인됩니다. 이 전차들은 다양한 준비 상태지만 부대 장비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운용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전투를 겪은 것이 이 두 나라의 T-55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규 운용국들조차도 실제로는 T-55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절박해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휘관들은 T-55가 현대 전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괴되고 있는 T-55의 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 모두 배치된 수량을 공개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지금까지 T-54, T-54-3M, 2대 T-54B, 2대 T-55A 4대, T-55A 1981년형 1대와 변형 미확인 7대를 포함해 총 16대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M55S 2대를 잃었고 그게 전부입니다. 수백 대의 전차 손실을 논의했던 T-64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휘관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한 T-55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설령 배치하더라도 주로 전투의 중심에서 벗어난 임시 자주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T-55는 상부 공격 탄약, 정밀 드론, 분대별 열상 조준경, 수킬로미터 밖에서 장갑차를 탐지하게 하는 네트워크와 타격 체계가 있는 시대를 위해 설계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기준에서 보면 이 전차의 장갑은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얇은 강철판은 기관포 사격이나 구형 RPG 정도만 겨우 막아낼 수 있지만 탄덤 탄도 대전차 미사일이나 심지어 급하게 조립한 채공 탄약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신뢰성은 있지만 100mm 강선포는 현대 주력 전차를 정면에서 위협할 만큼의 포구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수 탄약을 사용하더라도 수십 년간 표준이었던 모듈식 복합장갑과 반응장갑 이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인체공학적 현실, 비좁은 내부,
블로우프 패널이 없고 탄약이 승무원 가까이에 위험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능동 방호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더해집니다. 장갑이 관통되면 보통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생존 가능성은 주로 전장의 핵심이 아닌 곳에 있는데 달려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자신감을 갖기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 남아 있습니다. 상황의 냉혹한 현실 때문에 퇴역하지 못한 채 말이죠. 러시아는 전차를 퇴역시킬 여유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우간다는 자국 주력 전차의 경쟁력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중국의 5구식 전차도 언급해야겠네요. T-55 계열 중 가장 형편없는 변형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진짜 T-55가 아니라 소련의 기술 지원이 거의 즉시 중단된 라이선스 생산 T-54A 복제품이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살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충돌에 관한 저희의 이전 비꼬는 발언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면 마오가 자신의 공산주의를 정말 살벌하게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5구식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중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죠.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그 결과 적어도 원래 사양의 전차에는 안정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타이브 592A는 결국 안정장치를 갖추었고 1985년에 시제품,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2성급 전차가 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광학 장비에 선과 숫자가 표시되는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T-55 전차에는 탄도 컴퓨터와 나중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있었죠. 또한 MBC 핵생물 화학 방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모든 전차들은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었고 탄약 적재 방식도 2차 세계대전 수준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세게 걷어차면 전차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동만 걸면 금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엔진까지 더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이 전차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5구식 전차는 아직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두 콩고, 이란, 수단,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살펴본 방식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처음 해봤던 주력 전차, MBT와 방금 막 살펴본 전차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성능 격차입니다.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목록 메뉴의 K2와 맨 아래의 T-55를 가상으로 대결시켜 보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아직도 T-55를 운영 중이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2013년 평양 열병 시기 후 T-55는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러시아처럼 어딘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가 아무리 구식이라 해도 완전히 쓸 수 있는 전차를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네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K2는 T-55를 실제로 보는 일조차 없이 그저 발견하고 분류하고 제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휘관의 파노라마 열상 장비가 열 신호를 포착하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 추적하며 유기압 현수 장치가 포신 하강을 위해 전차 앞부분을 낮춥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막탄 발사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사격은 CNU-8에서 발사된 K279 APFSDS입니다. 그리고 어떤 각도로 T-55를 맞추더라도 그 탄원은 그대로 관통해서 강철 장갑을 고철로 만들고 내부에 있는 사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만약 측면을 조준했다면 포수는 아마도 탄약고를 바로 맞췄을 것이고 그로 인해 T-55 전체가 한 번에 폭발하는 불덩어리로 변했을 겁니다. K2는 멀리서도 그런 사격을 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쉽게 관통할 수 있는 탄환과 전차 실루엣과 약점을 머릿속에 새기며 경력을 쌓아온 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T-55가 여전히 작동했다면 살아남은 승무원이 있다면 그들 역시 아직 전차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K2는 자동 장전기가 작동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며 포탑을 한두 도 정도 회전시키면서 다른 중요한 목표를 조준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T-55에 또 한 발을 쏘고 그걸로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T-55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K2와 평지에서 정면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T-55가 단단한 엄폐물 뒤에 엔진을 끈 채 완전히 식은 상태로 포신을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겨누고 매복 중입니다. 완벽한 매복입니다. K2의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포탄을 격파하고 센서가 곧바로 사수에게 포탄이 날아온 각도를 알립니다. 포탑을 그 방향으로 돌린 후 앞서 설명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없는 대부분의 K2라면 T-55의 포탄이 그냥 관통에 실패하고 다시 K2가 앞서 설명한 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 T-55가 대기하는 동안 실수로 엔진을 켜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K2가 지나갈 때 포탑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압 펌프를 작동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엄폐물이 아니라면 K2의 열상 장비가 배기구열을 감지해 KSTAM2가 머리 위에 뜨고 T-55는 공격받는 것도 모른 채 바로 격파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떻게든 T-55가 포구를 아주 가까이 거의 밀착 사격거리까지 접근해서 관통을 위한 최대 운동 에너지를 확보하고 K2의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가까이 접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K의 APS가 장착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 질문에 답하자면 솔직히 아마도입니다. 정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대식 복합장갑, 반응장갑 EIA, 스폴라이너가 두껍게 적용되어 100mm D10호로 뚫기 어렵게 설계됐습니다. T-55A 모델부터 장착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라면 만약 반응장갑이 없다면 관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반응장갑이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K2의 장갑이 더 얇기 때문에 관통할 확률이 다소 높아지지만 그래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후방에서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판타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T-55로는 K2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전차의 성능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최상위 전차가 생존자급 전차보다 단순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 전차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이번엔 골리앗이 헬멧까지 쓴 상황입니다. 이건 전성기 마이크 타이슨이 어린아이와 맞붙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요? 이 목록은 2025년 말에 작성된 한순간을 담은 것일 뿐입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니까요. 구식 전차들은 고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곧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도입됐습니다. 이미 엄청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될 전차들이나 이제 막 실전에 배치되는 전차들에 이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전차들도 최소한 업그레이드 계획의 옵션으로라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8, 그리고 독일의 펜서 KF-51, 영국의 챌린저 3, 미국의 에밀 A3 에이브람스, 중국의 타입 99B, 터키의 알타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4 바라크, 일본의 10식, 러시아의 T-90M, 인도의 T-90, T-90 비슈마 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주제를 10년 후쯤에 다시 다룬다면 아마도 하드킬 APS가 최상위 전차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하드킬 APS가 너무 보편화돼서 다른 방식은 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최상위 전차에서 자주 보였던 네트워킹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트워킹은 단순히 좋은 무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킹은 전차, 드론, 보병, 포병, 그리고 지휘소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완전한 디지털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승무원 앞에 배치된 전투관리 시스템이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실시간에 가깝게 보여주고 목표 데이터를 부대 전체에 즉시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대의 전차가 보면 모든 전차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전차 승무원이 목표를 표시하면 나머지 전차들은 그 위치로 즉시 조준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격 과정이 단축됩니다. 예전처럼 목표를 발견하고 방위각을 맞추느라 시간을 끌고 무전기로 소리치고 사격 명령을 기다렸다가 포탄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적이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는 방식 대신 현대의 네트워킹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정밀한 마무리로 바꿔줍니다. 드론이 열 신호를 감지하면 BMS가 자동으로 좌표를 전송하고 이는 모든 승무원 디스플레이와 포수 사격 통제 시스템에 맞게 표시됩니다. 지휘관이 원격 무장 시스템이나 주포로 교전 명령을 내리면 원격 무장 시스템이나 주포가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이 선행, 바람, 사거리를 계산해서 포탄이 발사됩니다. 이때 박격포 부대나 채공 탄약은 움직이려는 표적을 곧바로 제압하도록 미리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표적 우선순위 지정, 자동 아군 5인 사격 방지 기능으로 아군 보병을 5인 사격하지 않게 하고, 발사 전에 전차에서 설정하는 프로그래머블 탄약까지 더해지면 교전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첫 발에 목표를 제압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트워킹은 또한 교차 지정도 가능하게 합니다. 항공기나 정찰 차량이 멀리 있는 소대에 목표 지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전차가 번갈아 사격해 한 대가 전진할 때 다른 한 대가 엄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 때 적의 탐색기를 일시적으로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4번의 개별 전투였지만 이제 하나로 조율된 전투가 됩니다. 더 빠르고 정밀하며 울타리 뒤에 숨는 이들에게 훨씬 치명적입니다. 네, 네트워킹이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첨단 시스템이 더 흔해지고 더욱 발전된 시스템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이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그때까지 주력 전차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1914년의 말처럼 주력 전차도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구식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전차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용 대비 효율이 이제는 깨졌다고 주장합니다. 저렴한 드론과 상부 공격 탄약이 매우 비싼 장갑 차량들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70톤짜리 괴물 같은 전차가 아니라 자동화된 군집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AI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론이 전차를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하며 미국이 중장갑 장비를 점차 퇴역시키고 대신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술업계 인사의 주장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고 현명하지만 슈미트의 말이 2024년 기준으로 완전히 근거 없지는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전선에서 철수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배회탄 때문인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무장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공감되고 있는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의 2022년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삼적부형 이러는 전면 종류의 전차계 전척초여 2022년 전면 종류의 전차 즉 주력 공격하고 도로치만 동가일라 우크라이나에서 양측 모두 다양한 종류의 전차 즉 주력 전차 MBT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차가 터무니없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77대 중 951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러시아는 4135대 중 3058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IISS 수치는 없지만 작성 시점에 수치가 있습니다. 또 해당 기사가 오래되어 저희가 최신 집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력 전차의 종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력 전차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전차라는 플랫폼 자체가 구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운영 방식이 자주 구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전차가 여전히 기동하면서 적의 사격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점령한 지역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의견에 이름을 붙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는 전차가 결코 구식이 아니며 우크라이나가 입은 최악의 손실은 잘못된 전술과 미숙한 기동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갑 차량이라는 무기 체계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베테랑 전략가 로렌스 프리드먼은 이 주장에 반박하며 드론이 전차를 구식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드론은 단지 무분별하게 지원 없이 운용된 장갑 전력만을 구식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무자의 관점을 더한 마이클 코프만은 전차가 여전히 전장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도시 전투에서 전차만큼 방어력, 화력, 기동성을 모두 갖춘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차를 보병, 포병, 방공, 전자전의 적절한 지원 아래에서 운용하는 것이지 전차만을 앞세워 무턱대고 위험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군수 조달 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자체 시험국은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에이브럼스 전차에 장착했을 때 실제 운용 시험에서 대부분의 위협을 요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딱딱한 관료적 언어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바로 차세대 M1A3 에이브럼스 개발로 직접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입장이 옳을까요? 글쎄요. 그건 오직 시간과 암울하게도 다음 전쟁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로에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도태가 있습니다. 말과 전함이 겪었던 운명처럼 하나의 큰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비용, 취약점, 그리고
더 나은 선택지들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죠. 반대편에는 재창조가 있습니다. APS, 네트워킹, 드론 대응 장비, 교리가 결합해 냉전 설계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주력 전차 MBT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창끝이 아니라 단순한 무전기만으로 전장 전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점일지도 모릅니다. 전차는 결코 정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차는 한때 리벳이 박힌 판금으로 이루어진 느릿한 육상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유럽을 질주하던 날렵한 기갑부대의 핵심이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핵시대의 장비로 가득 찬 중전차가 되었고 이제는 센서와 대응 장비로 무장한 디지털화된 괴물이 되었습니다. 전차는 감정이 아니라 매 세대마다 새로운 활용법을 찾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2035년의 주력 전차 MBT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 100년간의 기갑전 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전차의 종말을 예언하는 일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이며 역사는 너무 일찍 예측하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